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방진 마스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장에 주로 납품을 해서 크게 일을 벌일 필요도 없었고 남편도 현상 유지만 하면서 살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본인은 사업 키워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족이었습니다. 가정적인 부모님 아래 장남으로 자라서 그런지 그 관념은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닐지라도 아이들 교육 충분히 할 수 있고 본인 혼자 벌어도 가족들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 첫 애가 3살이 되었을 때 제게 전업주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일하면서 집에 없었던 게 그렇게 싫었다면서 뭔가 배우고 싶거나 아이들이 크고 나서 장사 같은 게 하고 싶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엄마가 손맛이 좋으셔서 평소에는 반찬을 만들어 팔고 주문 들어온 이바지 음식을 하는 일을 하셨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도우면서 자연히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대학도 조리 쪽으로 가려다가 그래도 나중에 취직을 하려면 식품영양학과가 더 나을 것 같다는 부모님 조언에 식품영양학과를 나왔고요. 대학생 때부터 바쁜 엄마 가게 돕느라 방학 되면 방과 후에 늘 가게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예쁘게 보신 분이 지금의 시아버지십니다. 근처에서 공장을 하시던 분이라 가끔 직원들이랑 드신다고 반찬을 대량 주문해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집에서 드신다고 퇴근길에 사가기도 하시는 단골이었거든요. 대부분 공장에서는 한밭집이라고 해서 밥 해주는 곳이랑 조리사가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 밥이랑 국은 그냥 어머님이 하시고 반찬은 저희 집에서 대놓고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다니시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큰아들 한번 만나보라고 하도 조르셔서 어린 마음에 단골 손님이시고 어른이시니 소원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예의겠다 싶어 한번 만났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냥 나간 자리에서 제가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닐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푹 빠져서 나름 잘 되던 김밥집도 정리하고 남편과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엄마도 남편을 몇 번 만나보시고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이면 적어도 너 넘어졌을 때 두고 갈 그런 놈은 아니다. 네 김밥집은 내가 인수하마. 너 혼수해주려고 모은 돈 있는데 그걸로 김밥집 인수해서 반찬 가게나 넓히련다. 그렇게 친정엄마는 당신 가게 옆에 있던 제 김밥집을 인수하고 그걸 정리한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엄마 돈이었지만 그래도 전 그 덕에 어린 나이에 부모 손 안 빌리고 자기 가게 정리해서 시집오는 신통한 며느리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착하고 선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나름 고민하며 발전시키려고 했고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공장은 원래 필터 공장이에요. 각종 가전과 공장 기계에 들어가는 필터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고 필터 기술을 활용해서 마스크까지 만들어 확장한 거죠. 나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일한 데서 돈 벌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꿈이야. 그 욕심 없는 말이 참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7의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죠. 저를 예쁘게 봐주셨던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지만 시어머니도 이런 분이 있나 싶게 좋은 분이셨어요. 딸이 귀한 집 무남 동녀로 태어나 귀하게 자라셨고 역시나 딸이 귀한 집으로 시집와서 아들만 둘 낳으신 분이라 처음에 제가 인사 갔을 때 글쎄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다 추셨다니까요. 나도 드디어 쇼핑 같이 갈 딸이 생겼다. 잔뜩 긴장하고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어려운 마음이 사라져서 그날 당장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됐을 정도예요. 어쩔 때는 친정보다 시댁이 더 편할 때가 있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좋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가 불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공부머리는 좀 없었어요.
사람이 우직하고 성실하기는 한데 요령이랄까 순발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공장에 새 기계가 들어오면 오히려 공장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익숙해지고 남편은 가장 나중에 기계에 손이 익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묵묵하게 이렇게도 다뤄보고 저렇게도 다뤄보고 집에 와서도 혼자 골똘히 생각하면서 종국에는 그 누구보다 그 기계의 기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존경하고요. 그런데 시동생은 남편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남편이 곰과라면 시동생은 잘 봐주면 사슴, 대충 보면 고라니 같은 이미지입니다. 곱상한 것 같지만 성질 더럽고 꾀꾀거리는 면이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남의 말을 전혀 안 듣고요. 자기 말은 줄줄 신나게 하면서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누군가 냈다 하면 일단 귀를 닫는 스타일이거든요. 남편은 동생이 순발력 있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장꾀가 많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를 잘할 뿐입니다. 다행인 건 시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아들이라고 싸고 두신 게 아니라 당신들 아들이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일찍부터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키셨다는 거죠. 젊은 시절부터 공사판에서 잔뼈가 굵고 자수성가로 모든 것을 읽어내신 시아버지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말 정확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당신 사업을 놓고 형제가 혹시 싸우면 어떡하나 고민도 좀 하셨대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동생도 아버지가 하는 공장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은 부품 공장처럼 필터나 만들어 연매출도 많지 않고 아버님이 버시는 돈도 어지간한 대기업 부장 연봉 정도 나오니 굳이 물려받아 공장 일 할 생각 없다고 일찍부터 딱 잘라 성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공장 일을 해요? 아이, 전 기름밥 안 먹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그래도 너랑 나랑 잘할 수 있었던 거 저 공장 덕인데 아버지 서운하시게. 형은 그렇게 항상 착한 척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공장 다니는 거 형은 안 창피해? 난 번듯한 양복 입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할 거야.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저런 구질구질한 공장에서 썩을 생각 없어. 시끄러워. 내가 싫어. 너 안 물려줘. 걱정하지 마. 아유, 저도 싫어요. 전 그냥 나중에 집이나 주세요. 공평하잖아요. 형은 사업 다 물려주고 전 그냥 소박하게 집이나 땅 같은 거 물려받을게요. 이거 제가 크게 양보한 겁니다. 양보 좋아하네. 아이, 누가 준다고 약속이나 했냐? 그래서 공장은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이 사업 정식으로 물려주면서 죄다 남편 것이 되었고요. 시동생은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가끔 만날 때마다 형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시동생의 행동만 거슬릴 뿐 제 결혼 생활은 평탄했어요. 딸 귀한 집에 시집을 온 바람에 첫 아이로 딸을 낳았을 때도 너무너무 크게 환영을 받았고 둘째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라가는 100만 점짜리. 눈 씻고 봐도 다시 없을 시어머니인지라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려고 했죠. 넉넉지 않은 살림에 며느리가 살림한다고 들어앉아 있으면 아들 혼자 고생시킨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들도 있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돈을 못 벌어 며느리인 제가 길을 못 펴고 당신이랑 놀러 다니지를 못한다고 속상해하셨어요. 빈말이라도 얼마나 고맙고 한편으로는 죄송했는지 몰라요. 아범이 조금만 더 잘 벌면 내가 며느리 덕을 더 많이 볼 텐데 아들놈이 시원찮아서 우리 아까운 며느리가 호강을 못하네. 나도 덩달아 호강하려면 우리 며느리가 돈이 많아야 하는데. 어머니, 저는 지금 충분히 만족해요. 그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더 호강하시려면 사실 제가 벌어야 하는데요. 아이고, 입술이 이뻐서 그런가 말도 예쁘게 해 우리 애기는. 네, 결혼하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전 시어머니의 애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대 광실에서 삼시세끼 상다리 부러지게 안 살아도 너무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그런 제 삶의 삐걱거림이 시작된 건 얄미운 시동생이 더 얄미운 동서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온 다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얌전 빼면서 이 말 저 말 안 하더니 남편이랑 시동생이 잠깐 따로 할 얘기가 있다고 나간 다음부터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어머, 공장이요? 우리 자기가 공장이라고는 말 안 했는데 그냥 작은 랩 같은 거라고 했거든요. 랩이요? 네네, 연구소 같은 거. 근데 공장이었어요? 그럼 형님은 거기서 밥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집에서 살림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놀아요. 아주버님이 성격 되게 좋으신가 봐요. 집에서 막 놀게 하고. 아우, 저 사람은 집에 있으면 퍼진다고 절대 회사 그만 못 두게 해요. 저 사람 월급 정도면 저도 좀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허허실실이라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들을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을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례한 것 같다고 한마디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세상에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딱 남편이랑 시동생이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래? 왜 갑자기 울어? 아니, 난 그냥 아주버님이 혼자 외벌이 하시면 힘드시겠다고. 공장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랬더니 형님이 갑자기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뭘 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쏘아붙이셔서 나 너무 놀래서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원래 제가 눈물이 좀 많고 잘 놀래서 그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형수, 벌써부터 군기 잡는 거예요? 뭐예요? 나 진짜 좋은 마음으로 밥 한 끼 먹자고 왔다가 이게 뭐예요, 정말? 형, 나 간다. 세상에, 억울한 건 전데 변명이건 해명이건 설명이건 뭐든 할 새도 없이 시동생이란 놈은 동서를 데리고 훅 나가버리더라고요. 저 새끼 저거 성질머리하고는 끼리끼리 만났구만, 끼리끼리 만났어. 그 와중에 제가 기가 막혀 쓰러지지 않은 건 그나마 남편이 시동생과 동서보다는 저를 먼저 믿어줬다는 거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그런 말 안 할 거라는 거 믿어줘서. 내가 내 동생을 모르고 내 마누라를 몰라? 에휴, 안 봐도 뻔하다 저것들. 당신 앞으로 이래저래 억울한 일 생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당신도 참지 마. 알았지? 알았어. 하지만 얼마나 억울한지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나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동서의 깐족거림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자기가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으니 살살 감정만 긁으면서 깐족거리는 게 다였어요. 돈도 자기네가 좀 더 버는 것 같고 입는 옷이나 쓰는 물건도 자기네가 더 나은 것 같으니 은근히 비교하면서 약 올리는 정도? 저를 동정하는 척 비우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변화, 아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원래 공기청정 필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던 공장을 물려받고 남편은 조금씩 그 필터를 활용한 제품군을 늘리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방진용 마스크 쪽에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증설하던 즈음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거예요. 당연히 필터며 마스크 수요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하루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직원을 충원해도 들어오는 주문을 감당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무슨 특허를 하나 신청해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팔리고 하면서 저희는 순식간에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애들도 고등학생이라 손이 많이 안 가던 중이라서 저도 공장에 들러붙어 밤낮 할 것 없이 일을 했고 은퇴하신 시부모님까지도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실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생각하지도 못한 금액의 돈이 벌리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처음에는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그저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우직하게 노력하더니 드디어 빛을 본다며 저보다 더 행복해 하셨고요. 1년간 번 돈이 그동안 번 돈보다 많다면 말 다 했죠 뭐. 그렇게 저희는 아파트도 사서 이사를 가고 공장도 하나 더 세우면서 1년 사이 완전히 천지 차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우리 다들 어렵다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상황은 그런데, 여튼 지금은 다른 생각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 응? 그렇게 저희 둘은 일단 불편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안고 밀려 들어오는 주문 때문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먹다 말고 전화 받으러 나간 남편이 한참 뒤에 들어와서는 드물게 씩씩거리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요? 에이, 망할, 못된 놈의 새끼. 왜요? 누군데? 뭔데 그래요?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밤에 포장하고 적재할 인원을 도저히 더 구하기가 힘들어 시동생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혹시 가능하면 금요일에 휴가를 좀 내고 금토일 3일만 동서랑 와서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말이죠. 아무리 자동화가 많이 되었다고는 해도 사람이 검수하고 체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모든 공정이 늦어지니 남편으로서는 애가 타서 연락을 한 거였죠. 그런데 시동생이 대뜸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남의 불행으로 큰 돈 버니까 좋아. 형, 그렇게 돈 버는 거 다 죄다 죄. 난 그 좌판에 들어가기 싫어.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거만 떨지 말고, 어?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마스크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었을 뿐인데, 무슨 이용은 이용인가요? 바이러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퍼뜨린 것 마냥 그렇게 취급해놓고, 동서라는 사람은 문자 하나 툭 왔더라고요. 형님, 요즘 마스크 사기가 너무 힘드네요. 100개만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보내는 물량도 모자라서 저희 것도 남기지 못해 밖에 다닐 때는 면 마스크에 필터만 껴서 다니고 있는데 뭘 맡겨둔 것 마냥 달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빈말이라도 너무 바쁘실 텐데 주말이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말은 못할 망정이요. 그리고는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꼬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네는 이제 벼락부자 되셨잖아요. 저희는 둘이 벌어도 벅차요. 물려받은 것도 없고 자수성가하려면 한 푼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뭐 부담하라고 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블로그며 SNS에는 이 와중에도 호텔로 호캉스 다니고 독채 펜션 예약해서 여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려니 또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바빠서 하나하나 그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즈음 시어머니를 통해서 원치 않게 들리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동서가 서방님을 달달 볶는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공장 따위라고 무시했던 사업도 형만 물려받아 이렇게 성공을 하니 분했던 모양이죠. 게다가 어떻게 제가 명품 가방을 남편에게 선물 받았단 얘기가 귀에 들어간 날에는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얘기는 사실 저에게는 먼 얘기였습니다.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 속을 터지게 만드는 일은 어이없게도 남편에게서 벌어졌습니다. 잘 나가고 꿈도 못 꾸었던 돈이 턱턱 벌리니까 그 우직하고 묵묵한 사람 엉덩이도 들썩이더라고요. 주변에 꼬시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더 큰 돈, 더 큰 사업을 벌릴 수 있다는 말도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는 소리로 슬쩍 한두 번 말은 했지만 저는 워낙 그 사람이 주식 한 장 안 살 정도로 조심성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타입이어서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게 화근이었죠. 거의 1년 정도 주말에는 남편 공장일 돕고 주중에는 애들도 챙기고 중간중간 엄마 반찬 가게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색이 돼서 덜덜 떨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여보, 큰일 났어. 내가 큰 사고를 친 것 같아. 사고? 당신 차 사고 같은 거 낸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당신 진짜 무슨 일인데? 한동안 벌벌 떨며 주먹으로 자기 머리만 쿵쿵 치던 그가 해준 말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였습니다. 구구절절 사연은 길었죠.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한 줄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사업체를 다 뺏겼다가 그 한 줄인 거죠. 공장이 잘 되니 갑자기 투자자가 찾아오고 하루아침에 회사에 큰 돈이 들어오고
투자사에서는 전문 경영인을 들여 신사업 분야를 구축하고 등등 여튼 정리하면 사업을 키울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작업된 사기였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남편 손에 남은 건 이 집과 지분이라고 받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소규모 주식뿐이었어요. 저야 이런 쪽을 잘 몰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설명을 들어도 모를 소리만 가득하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것도 발행 후에 쪼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한다는데 그걸 계획적으로 하면 큰 돈도 적어지고 적은 돈도 커지고 그런다네요. 대체 그런 말 다 모르겠고 저는 그 몇 개나 되는 공장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시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시어머니도 알아누우셨죠. 두 분 뵐 면목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에게는 죄책감과 좌절감이 원인이 된 실어증까지 왔습니다. 딱 1년간 큰돈 좀 만진 것도 잠깐 저에게는 인생 최악의 암흑기가 온 거죠. 그나마 큰돈 만질 때 남편이 당신도 이제 이런 것 좀 들으라고 사준 명품 가방 5개가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중 2개는 샀을 때보다도 비싸게 팔았고 3개는 샀던 가격에서 얼마 차이 안 나게 팔아서 그걸로 3달간 생활비도 하고 병원비도 하고 애들 키우는 돈으로 쓸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 가방에도 사연이 좀 있긴 합니다. 남편이 실어증까지 와서 들어누운 후 정신 놓고 있는 절 일으켜 세운 건 딸이었어요. 갓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줄 테니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있는 대로 희망을 불어 넣어줬는데 그나마 첫 등록금이라고 해주고 망한 게 다행일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그런데 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하나는 잘 키웠더라고요. 사정 알고 딱 휴학 깨내더니 일단 하루 3시간은 자기 동생 붙들고 앉아 공부시키더라고요. 너 장학금 없이는 학교 못 다녀. 그러니까 네가 살 길은 장학금 받는 학교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야. 목숨 걸어. 제 누나 말이라면 투덜거리면서도 고개 끄덕이는 게 습관인 아들은 처음으로 투덜거림도 없이 그러겠다고 하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엄마, 나 그렇게 후레자식으로 자라지 않았어. 엄마 인생 실패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 이해는 되는데 바닥으로 파고들지는 마. 뭐라도 해야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살지. 이 집에 이제 나랑 엄마밖에 없어. 우리가 원더우먼이 돼야 한다고. 태어나서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을까요? 제 속으로 낳았는데 저보다 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러면서 딸이 제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한 게 바로 명품 가방 판매였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지금 당장 큰 현금 만들 수 있는 건 저 가방들인 것 같아. 내가 나중에 꼭 큰 돈 벌어서 다시 사줄 테니까 저거 우리 팔자, 응? 미안해, 엄마. 쓰던 걸 누가 사. 하긴 나 저거 네 아빠가 하도 사라 그래서 사긴 했지만 쓸 일 없어서 그냥 두기만 했어. 나중에 너 주려고 했지. 엄마, 명품 재테크라고 몰라? 요즘엔 오히려 새거 산 거보다 중고가 더 비싼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팔자. 정말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쪽 세계를 전혀 몰라서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것도 딸 덕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가방들을 꺼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나 싶은 마음에 받았는데 역시는 역시이고 기대를 저버리는 게 못된 인간들의 순리인지 동서 첫마디는 절 기함시켰습니다. 형님, 그 형님 지금 가지고 계신 가방들 있잖아요. 그거 분수에도 안 맞고 뭐 있어봐야 돼지목의 진주 아니겠어요? 물건들도 처박혀 있어봐야 만들어진 보람도 없고. 그거 저한테 그냥 넘기세요. 제가 후하게 쳐서 개당 5만 원, 다 하면 25만 원인데 그래도 가족 디스카운트 해주신다 생각하고 20만 받으시면 어때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한테는 그 순간에 20만 원이 200, 2천보다 더 간절한 돈이었거든요. 아마 딸이 하루만 늦게 가방 팔자는 얘기를 했어도 고맙다면서 얼른 주고 20만 원 받아왔을 겁니다.
정말 나를 뭘로 보는 건가 부글부글 올라와서 한마디 해주려던 차, 딸이 제 앞에서 고개를 저으며 쉿 하라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둘러댔죠. 아, 그거 동서한테 넘길 걸 그랬네. 나 이웃 아줌마가 싸게 가져가겠다고 해서 벌써 다 팔았지. 뭐라고요? 아니, 누구한테요? 얼마예요? 세상에, 그 동네에 그런 거 들고 다닐 사람이 어딨다고. 다시 가져온다고 해요. 제가 산다니까요. 어떻게 그래.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았어. 여튼 생각해줘서 고마워, 동서. 아니, 자기 거 판 것도 아니고 내 거 팔았다는데 펄펄 뛰긴 왜 쥐가 펄펄 뛰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야? 내가 작은 엄마를 몰라? 일단 안 엮이는 게 상책이야. 그리고 사기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엄마, 이거 동네에서 그냥 직거래하는 그런 앱 있거든? 두고 봐, 내가 끝내주게 팔아온다. 솔직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만 원짜리를 누가 그렇게 턱턱 중고로 사겠어요. 그런데 사더라고요. 그것도 올린 그날, 그 다음 날에서 이틀 만에 싹 팔렸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갈 때는 반신반의 했는데 딸이 현금 딱 받아서 오니 그때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 이게 대체 뭔 일이라니? 요즘엔 이렇게 앱 통해서 거래 많이 해, 엄마. 별걸 다 팔고 사고 한다니까. 어머, 대청소하자. 안 쓰는 거 다 내다 팔자. 그렇게 저는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안 쓰던 것들을 팔기 위해 꺼내고 있는데 헬쓱해진 시어머니가 손에 먹을 것을 잔뜩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이모하니? 어디 가니? 아이고, 어머니, 저희 야반도주 안 해요. 그나저나 어머니도 누워 계시던 분이 뭘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아들 걱정해 오신 어머니를 앉혀놓고 전 딸이 알려준 그 중고거래 앱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눈도 번쩍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집에도 나름 고풍스러운데 그닥 쓰지는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나도 한번 챙겨볼게. 그거 다 팔아서 일단 너희 좀 살자. 그렇게 시어머니는 자개로 된 소품서부터 액세서리, 옷 이런 것들을 싹 챙겨오셨습니다. 늙음하게 이런 것까지 팔게 만든 게 너무 죄송해서 한바탕 눈물바람을 한 것도 잠시 저랑 시어머니는 이나마라도 집어다 팔 수 있는 게 어디냐며 딸 도움을 받아 신나게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다행히 올릴 때마다 쑥쑥 잘 팔려서 신기하고 기분 좋던 어느 날 동서가 씩씩거리며 말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침 딸도 시어머니도 없이 저만 혼자 집에서 팔 것들 사진을 또 찍고 있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동서,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갑자기. 중고마켓에 올리는 물건 형님이 올린 거 맞죠? 그걸 어떻게... 어머님이 팔아서 살림에 보태라고 다 주셨어요? 아니면 훔쳐왔어요? 훔치긴 뭘 훔쳐. 아니, 대체 날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어떻게 보긴요. 염치 팔아먹은 백수 건달로 보죠. 엄밀하게 말하면 어머님이 주신 그 물건들 저도 지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려받은 것들 중 쓰레기 같은 것만 저희한테 남기고 그나마 돈 될 것들은 다 팔아서 큰아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참나. 일머리 없어도 큰아들이라고 사업체도 싹 다 밀어주고 둘째는 이렇게 서럽게 혼자 고군분투 살게 만들었으면 팔아서 돈 될 재산이라도 좀 공정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막말로 나이 들어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가지라고 해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집안 다 말아먹은 판에 넙죽 받아먹는 건 아니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건 둘째치고 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들을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실업증에 며칠 전부터는 품까지 와서 거동도 시원찮은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피눈물 흘릴 게 뻔하니까요. 동서, 대체 그런 말이 어디... 아유, 집안 말아먹는 건 부부가 다 답이 없네, 없어, 진짜. 이것들 내가 챙겨가요.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모까지 다 날려먹고 온 가족 길거리에 나은 게 뺏기겠어, 진짜. 그러면서 동서는 제가 사진을 찍고 있었던 어머니 물건들을 싹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2장을 휙 던져놓고 이러더라고요. 아, 시댁 물건 갖다 파는 짓 하지 말고 차라리 구걸을 해요.
반찬값에 보태시던가. 툭 떨어진 5만 원짜리 2장. 주변 풍경이 일제히 사라지면서 그 2장의 지폐가 눈 가득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들고 냉장고로 다가갔죠. 그리고 자석으로 지폐 2장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절대로 저 돈을 쓰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이가 아스라지게 꼭 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정말 한 방울도 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청소기를 돌리고 커튼이며 이불을 죄꺼내고 빨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갔던 딸이 돌아오더라고요. 왔어? 밥은 먹었어? 엄마, 혹시 다른 집 일 해볼 생각도 있어? 무슨 일? 아니, 오는 길에 외할머니 반찬 가게 갔었거든. 근데 왜 엄마도 알지? 저 길 건너 큰 주택 사시는 아줌마. 나 어렸을 때 왜 비싼 케이크나 빵 같은 거 가끔 주셨던 엄청 유명한 제과점 하신다는. 아, 알지, 유사모님. 근데 유사모님이 왜? 할머니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집에서 일하시던 분이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당장 이번 주부터 못 나오는데 자기는 평생 살림 한 번 안 해봐서 울고 싶다고. 혹시 괜찮은 사람 없냐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 집이면 엄마가 막 마음고생할 것 같지도 않고 엄마 일하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사모님은 신세한탄인지 수다인지를 떠시느라 여전히 반찬 가게에 머무시는 중이었고 제가 혹시 일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저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세상에 벌려놓은 빨래며 각종 살림을 하루 만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결국 딸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일단 그거는 과탄산소다 한 스푼 풀어서 담궈. 찌든 때 빠지는 동안 저 얼룩은 샴푸 있지? 그걸로 빼는 게 좋아. 아예 냉장고 안에 반 정도 남은 소주 있는데 가지고 올래? 잠깐만 엄마, 나 기억을 못하겠어. 그리고 앞으로 엄마 없으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하나 설명 좀 하면서 말해주면 내가 그걸 영상으로 좀 찍을게. 안 그러면 나 10분에 한 번씩 엄마한테 전화할지도 몰라. 아이고 알았어. 하긴 네가 뭘 알겠니. 공부만 했지 집안일이라곤 지방 청소도 간신히 했던 애가. 자, 일단 엄마 내일부터 일 나가면 바쁘니까 오늘 늦게까지라도 집 청소는 싹 해야 하니까 잘 봐. 알았지? 그렇게 저는 밤이 깊을 때까지 딸을 데리고 큰 빨래 수월하게 하는 법, 커튼 쉽게 빨아 말리는 법, 냉장고 정리, 냉동실 정리에서부터 싱크대 하수구 물때 관리에 화장실 관리까지 쉴 새 없이 떠들면서 알려주었습니다. 딸은 일 돕는 거 절반, 촬영 절반 하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요. 나중에는 거동이 좀 불편한 남편까지 나와서 거들고 독서실에서 돌아온 막내까지 내 식구가 아주 지지고 볶으며 대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전 딸이 나중에 자기가 보려고 영상을 찍은 걸로 알고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혹시 그 댁 사모님이 엄마 일하는 걸 내가 가서 영상으로 찍고 그러면 싫어하실까? 날 찍어? 일하는 걸? 왜? 아니, 지난번에 엄마가 일하는 거 찍어둔 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요리하는 거, 살림하는 거 이런 거 좀 더 세세하게 배우고 싶어서 그러지. 듣고 보니 대견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 누가 뭐 배우려고 하나요? 엄마가 하는 말 잔소리라고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할 텐데 그래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 알고 싶다고 하는 게 신통했습니다. 고맙기도 했죠. 그래서 사모님께 한번 물어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아무리 저랑 딸을 둘 다 알고 아껴주시기는 하지만 그 집에서 제가 일하는 걸 찍는 것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에게 별도로 아르바이트까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게도 가끔 와서 영상 좀 찍어주고 그래줘.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걸로 홍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못하거든. 그러면 제가 SNS 채널 몇 개 만들어서 운영해 드릴게요. 사진이랑 스토리 올리는 것도 있고 영상 올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저한테는 어려운 일 아니라서요.
어머, 고마워. 내가 알바비는 두둑히 챙겨줄게. 응? 그 영상도 한번 다른 데 맡겨보려 했더니 비싸더라고. 아유, 저희 엄마 일하게 해주신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얻어먹은 빵이 얼마친데요. 은혜 갚겠습니다. 딸 말에 사모님이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너스레 좋은 딸을 뒀냐며 칭찬도 입에 침이 마르게 하시고요. 그렇게 딸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뭔가 딸에게 남겨주는 유산을 만드는 것 같아서 신나게 더 이것저것 끌어모아 알려주기 시작했죠. 말해줄 것은 사실 무궁무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반찬 가게에서 배웠던 노하우, 제가 살림하면서 터득했던 것이 파도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중간중간 말하다 보면 왜 약간 신세 한탄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욕도 툭 튀어나오고 딸이랑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감감무소식이던 동서가 갑자기 연락을 하더라고요. 형님, 별일 없으시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이번에 승진도 할 것 같고, 요즘 다른 집 파출부 나가신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저희 집 일 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최저임금보다 1,000원 더 얹어드릴게요. 아무래도 남보다는 가족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동선에 식모살이를 하라고? 아우, 형님도 말씀 되게 없어 보이게 하신다, 진짜. 식모살이가 뭐예요, 식모살이가? 도우미라는 말도 있고 하우스 매니저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저 살림 까탈 안 피우는 거 아시잖아요. 반찬 정갈하게 해놓으시고 구석구석 청소 잘해주시고 대신 속옷은 제가 실크만 있어서 손빨래 하셔야 되긴 해요. 근데 뭐 다른 건 세탁소나 세탁기가 하니까 수월하실 텐데. 생각해준 건 고마운데 나 지금 일하는 집 그만둘 생각 없어. 끊을게. 세상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사모님이 좋으셔서 남의 집 일하면서도 자존심 하나 다치는 거 없었는데 어쩜 가족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나마 최근 들어 남편도 건강을 찾고 있고 조금씩 제가 번 돈으로 예전 같지는 않아도 밥 굶을 걱정은 없게 사는 중이라 이만 해도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복받쳐 올라왔죠. 그때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얼굴 왜 그래? 아빠 또 어디 아파? 아니, 아빠가 왜 아파? 그럼 누가 뭐라고 했어? 혹시 작은 엄마야? 그렇지 뭐. 에휴, 포기했어 난. 엄마,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포기란 없다. 아이씨, 내가 좀 더 있다가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리 좀 와봐. 딸은 저를 식탁에 불러다 앉혔습니다. 그리곤 통장을 하나 내놓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왜 꾹 참고 있던 눈물이 자식이 내놓은 통장을 보니까 터진답니까? 거기에 100원이 들었건 1,000원이 들었건 자식이 부모한테 통장을 내밀어준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통장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1, 10, 100, 1000, 100만, 1000만. 얘, 이게 무슨 돈이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매달 크게 들어와? 엄마가 번 돈이야. 내가? 내가 왜? 나 뭐 보이스피싱 중간체 그런 거야? 뭐래? 어디서 또 그런 건 들은 거야? 엄마 혹시 유튜브라고 알아? 알지. 그 영상 나오고 그러는데. 엄마, 거기서 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스타야. 살림 만렙 엄마로 인기 완전 많아. 이거 그 유튜브 수입이야. 내가 진짜 완전 큰 거 한 장 딱 찍히면 우리 엄마 기 팍 살게 내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오픈한다 진짜. 아무리 눈을 꿈뻑거려도 눈앞에 있는 통장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진짜였습니다. 숫자를 문질러 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네가 찍은 영상을 올려서 번 거라고? 나 나름 힘들었어. 썸네일 만들고 자막 넣고 편집하고 적절한 시간으로 자르고. 와,
처음에는 진짜 오래 걸렸거든? 그런데 이것도 손에 익으니까 할만하더라고. 내가 놀란 게 엄마? 의외로 엄마 또래도 살림법 몰라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고, 내 또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엄마 은근 인기 많아. 그러니까 엄마 기죽지 마. 아빠보다 엄마가 돈 훨씬 많이 버는 우리 집 기둥이야. 어느새 방 밖으로 나온 남편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서 얘기를 듣다가 저한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우리 마누라. 언젠가 뭐 하나는 할 줄 알았다, 진짜. 실어증이던 남편이 그렇게 말을 꺼내는데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실어증이 아니라 선택적 한묵증이었나 봐요. 남편도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아 제 마음도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숨도 잠 못 자고 통장을 보고 웃고 발을 동동 하다가 또 통장을 보고 웃고 발을 동동 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마침 사모님 댁으로 일하러 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어차피 저한테 다 사실대로 밝힌 거 오늘은 외할머니 반찬 가게에 가서 각 반찬 만드는 것 좀 찍어보자고 하더군요. 또 알아? 이참에 반찬 가게 대박 나면 외할머니도 또 스타 되실지. 아니, 발걸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는 건가요? 딸과 함께 엄마의 반찬 가게로 가는 길이 그렇게 짧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던 엄마도 손녀가 보여주는 영상을 몇 개 보시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더군요. 나는 내 딸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거 티내서 좋다. 아이고 좋아라. 아주 우리 손녀 따봉이다. 할머니, 요즘 따봉이라는 말 젊은 애들은 몰라요. 아우, 난 몰라. 그냥 쌍따봉, 따따봉, 왔다 캡숑이야.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며 반찬 가게에서도 촬영을 했습니다. 단골 고객들 중에서는 절 보면서 안 그래도 유튜브 보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얼굴이 잘 안 나오고 목소리랑 손만 나와서 선뜻 물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팬이라며 사인을 받아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연예인도 아닌데 제가 글쎄 살림 잘한다고 누구한테 사인까지 해주는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 종일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행복한 기분으로 촬영을 하고 저녁 약속이 있다는 딸을 먼저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바리바리 들려주신 반찬들을 들고 말이죠. 형님! 모든 하루의 끝이 제 생각처럼 완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거만한 얼굴의 동서는 집 앞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반찬 해드실 돈도 없어요? 친정 가서 얻어오시는 거죠? 아니, 그 콧구멍만한 가게에서 그렇게 만날 갖다 먹으면 그거 둘 다 죽자는 거예요. 주식도 손절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가족도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마시고 형님 어머니도 제 살 길 찾으시게 손 놓아드리세요, 그냥. 다 제 엄마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니 동서 살림 좀 도와주는 게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반찬 얻어먹을 정도면 그냥 저희 집 일 좀 하시라니까요. 형님 이제 공장장 사모님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죠. 사람이 참 어이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무척 고상해지더군요. 아니, 나중에 생각해보니 고상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분해진다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몹시 차분해졌어요. 동네 사람들 시끄러워. 들어가서 얘기하자. 차분하게. 그래요 형님. 망해서 동생네 일하러 다닌다고 소문나면 동네에서도 형님 좀 창피하실 수 있는데 아유, 내가 그 생각은 또 못했네. 그렇게 저는 동서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입을 다물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서의 주둥이가 쉴 새 없이 또 어이없는 소리를 쏟아내더군요. 아니, 저도 사실 형님 저희 집 오는 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우리 그이가 진짜 세상 착해 빠져서 형수라도 일을 해야 형 병원비며 재활치료비며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러면 연쇄적으로 시부모님까지 줄줄이 도산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꼭 형님을 식모로, 가사 도우미로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돈 들일 방법을 찾다 보니. 동서, 그래서 도우미 월급 얼마 줄 건데? 최저임금이 얼마에 따라 다른데 대신 반찬하고 짜투리 남은 건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아우, 형님은 진짜 제가 이런 소리 꼭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만드실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왜 지가 와서 짜증을 낸답니까? 일단 들어오라 한 후 저는 엄마한테서 가지고 온 반찬을 냉장고 안에 정리해 넣었어요. 그리고 삼각대에 핸드폰을 연결해서 그냥 부심히 싱크대 위에 올려놨죠. 녹화 버튼을 누른 채로요. 물색 없는 동서는 그 와중에도 제가 올려놓고 정리 중인 반찬을 흘끔흘끔 보다가 장조림, 코다리 조림, 달래무침, 육전 이런 걸 슬그머니 빼놓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뭐 이 집에 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버리는 거 제가 음식물 쓰레기 줄여드린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형님.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말끝마다 형님 소리는 잘 갖다 붙이더라고요. 동서, 여기 좀 앉아봐. 네, 말씀하세요. 나 돈 잘 벌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파출부에서 그거 얼마나 번다고? 동서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절 봤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경멸에 가득 찬 눈인지 아주 뱀처럼 야비하기가 말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유튜브라고 알아? 그럼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유튜브로 돈도 번다는 거 그것도 알아? 형님, 저랑 형님을 같은 레벨로 놓고 자꾸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도 더 많이 알겠죠, 당연히. 그래? 그럼 이건 왜 모를까? 저는 동서 앞에 턱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는 얼굴로 통장을 열어본 동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답답아. 나 살림 유튜버야. 뭐 야근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 직장 생활하면 그래, 얼마나 벌어? 둘이서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일하는 사람 구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동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화무 11홍이고 일장 춘몽이야. 언제까지 다닐 거야, 그 회사? 그리고 서방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돈 벌면 갖다 주고 할 것 같아? 아마 지금도 연봉 뻥쳤을 수도 있을걸? 그냥 남 걱정 말고 동서 앞가림이나 잘해. 아유, 회사 생활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내 한 달 수익금에 한참 못 미칠 텐데. 아껴 쓰고, 응? 그리고 저는 동서가 언젠가 저한테 던져준 5만 원짜리 2장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그 돈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던지듯 주며 말했죠. 퇴근하고 힘들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낑겨서 집 가지 말고 이 돈으로 편하게 택시 타고 가. 알았지? 세상에 저는 사람 얼굴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주 울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화하는 거 저기 다 녹화되고 있거든? 내가 사실 오늘 냉장고 반찬 정리 꿀팁 대방출하는 날이라 습관처럼 녹화 버튼 눌렀는데 조심해, 응? 그냥 앞에 편집 안 하고 바로 다 내보내는 수가 있어. 울긋불긋을 넘어 하얗게 질린 동서는 저한테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반찬도 돈도 두고 가방만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영상 찍던 것을 멈추고 바로 딸에게 보내줬죠. 너 이거 잘 가지고 있어. 아주 내가 또 수틀리게 하면 확 다 풀어버릴 거니까. 싸가지 동서 참교육 이래가지고. 엄마, 몰래 찍으면 안 된다니까. 어쨌거나 잘했어. 영상 쓸 일은 없겠지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저는 혼자서 낄낄거리며 웃기도 하고 콧노래도 부르며 간만에 즐거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산통 깨는데 일가견 넘치는 시동생이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요. 시동생은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짜고짜 채널에 자기 와이프를 출연시키고 수익을 나누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채널에 왜 걔를 출연시키냐고 했더니 글쎄 하는 말이 아니, 형수, 요즘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한다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기왕 채널 그렇게 히트친 거, 가족끼리 같이 하면 좋잖아요. 형수와 동서 이렇게 딱, 그림 나오네. 안 그래요? 승진한다고 그러더니 무슨? 승진이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옆에 있는데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를 다녀요. 내가 내일이라도 때려치라고 했어요. 형수랑 같이 채널하게. 아니 내가 말 잘한다고. 정말 너구리 같은 놈 하는 짓도 딱 좀도둑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대답도 않고 그냥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 서방님 마음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네요. 아이 그럼 그냥 형수와 동서 하는 겁니다. 아니 나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시동생은 제 대답 따위는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전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알고 보니 저희가 망하고 나서 시동생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쫓아가 남는 재산 있으면 빨리 나눠줘라. 형네는 다 말아먹었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 자기네 줘라. 차 사줘라. 오피스텔 사줘라. 가게 하나 사줘라. 아주 갖은 짓을 다 했더군요. 시어머니가 저 힘들까봐 혼자 그걸 꾹 참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에게 여차저차해서 지금 수익이 이렇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혼자 잘해왔는데 뭔가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할 것 같다. 수익 나눠드릴 테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나오는 거 한번 찍어보실 생각 없냐 그렇게 물었죠. 어머니는 뭔지 잘 모르지만 그게 저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무조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도란도란 살림 노하우도 나누고 옛날 어르신들이 전수해준 지혜도 전달받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딸이 편집을 기가 막히게 잘해준 탓도 있겠지만 워낙 시어머니가 살던 집 아가씨여서 고상하게 예쁘게 말을 잘하시다 보니 구독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형님, 저랑 하신다면서요? 서방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봐. 난 한다고 대답한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맘대로 생각하시라고 돌려서 거절한 게 전부야. 그럼 전 어떡하라고요? 같이 유튜브에서 돈 벌 생각에 회사에 사표도 냈고 벌써 술이 다 됐는데. 웃기네 진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왜 김칫국부터 마셨어?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사표 낸 게 아니라 공고사직 당한 거 받아들인 거라며. 잘리고 나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 그래? 형님! 아, 그리고 정할 일 없으면 내가 요즘 콘텐츠 만드느라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우리 집 와서 메이드 좀 하든가. 내가 최저시급보다 1,000원 더 줄 테니까. 뭐라고요? 아! 동서는 분에 못 이겨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뭐 그러라지요. 그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나저나 저렇게 앞으로 계속 진상짓을 하면 정말 한번 동서를 소재로 콘텐츠 하나 만들어 봐야겠어요. 진상 상진상 시리즈 같은 거요. 구독자들 좋아요가 엄청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 저도 유튜버 다 되었나 봅니다. 세상 참 살고 볼 일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